엔겔 지수 특히 많이 언급하시는 분 나와 계십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경필 머니 트레이너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오면서 들었는데 엔겔 지수 오늘 상당히 반갑더라고요. 제일 좋아하시는 거 아닙니까? 거의? 뭐 자주 이야기하다 보니까 아마 그 우리 돈줄 상담소를 잘 애청하시는 분들은 좀 거의 다 맞춰주세요. 그죠, 귀에 익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머니 트레이닝에서는 엔겔 지수를 잘 안 씁니다. 왜냐하면 어쩔 수 없는 거라. 엔겔 지수는 그 내가 지출한 소비 금액 중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비를 늘려버리면 엔겔 지수가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머니 트레이닝은 소비를 줄이자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아하. 엔겔 지수에서는 주로 월 소득 대비 식료품이 비용이 얼마냐 요거를 좀 많이 강조하는 편이죠. 아, 소득 대비. 예, 그래야 이제 조금 이거를 관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하.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김종무님이 어서 오십시오. 과소비들의 저승사자 이렇게. 네. 저승사자까지는. 네.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의 사연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돈줄 상담소 코너이고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돈줄 상담소 게시판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가급적 여러분의 재정 상황을 꼼꼼하게 적어주실수록 사연으로 선정될 확률이 높아지고요. 선물도 많이 드리는 거 아시죠? 3종 세트가 나갑니다. 와이즈 부스터라는 건강기능식품, 그리고 에어프라이어, LED 스탠드까지 나갑니다. 오늘 사연이 거의 뭐 작은 글자로 A4 용지 석 장을 꽉 채워주셨습니다. 꼼꼼하신 분들이에요. 일단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30대 예비 부부인데 일단 좀 주거지를 합쳐서 같이 살고 계시다고 합니다. 네. 맞벌이 직장인이고요. 일단 이런 거 괜찮습니까? 결혼하기 직전 결혼을 약속한 사람들 주거비 좀 줄일 수 있는? 최근에는 그게 좀 트렌드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결혼식은 조금 나중에 하고 네. 먼저 이제 주거를 좀 합쳐서 시작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한 예능 프로에 보니까 예. 요런 또 부부들, 그러니까 예비 부부들을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예. 오. 그러니까 근데 어찌됐든 간에 주거비를 줄일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식료품비도 좀 줄일 수 있고. 근데 이분들의 걱정이 신랑 기준으로, 예비 신랑 기준으로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반 걸리는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일단 구체적으로 하나씩 들어가 볼게요. 월 소득이 두 분이 합쳐서 약 7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집 월세가 40만 원, 공과금 합쳐서 최대 50만 원 정도. 요 정도면 괜찮죠? 공과금을 주거 비용에 넣을 거냐 안 넣을 거냐, 관리비 정도는 뭐 주거 비용에 넣는 게 맞는데 네. 사실 이 정도면은 퍼센테이지로 굉장히 낮아요. 아까 우리 라떼 경제사 시간에 보니까 과거에 하숙을 할 때도 본인 그 평균 소득의 15% 이내를 많이 선호했다. 예. 이게 제가 늘 강조하는 주거 비용은 15% 이내가 돼야 된다라는 거와 일맥상통해서 저도 오면서 들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그러니까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월세에 대한 심리적 저항선이 보통 10에서 15%. 그러니까 내 소득의 15%가 넘는 월세나 전세감 대출 이자가 나가게 되면은 조금 불편해하는 성향이 뭐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는 좀 아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훌륭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그 우리 청취자분들도 들으셨겠지만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반이다. 자, 그러면 뭐 편도로 거의 1시간 반, 거의 1시간 4, 50분 이렇게 걸릴 수도 있다라는 건데. 예비 신부는 2시간 반, 그렇죠. 예비 신랑은 3시간 반. 근데 요분들이 저는 이제 이거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혹시 이제 이분들이 정확하게 그 출근 지역이 어디고 거주 지역이 어딘지는 지금 나와 있지는 않긴 한데 네. 중요한 중요한 거는 제가 도어 투 도어로 문에서 문으로 1시간 정도보다 더 가까운 직주 근접 때문에 늘어나는 주거비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지. 사실 이거 지금 그렇게 비용을 아끼는데도 3시간 반? 이거는 안 되죠. 이거는 빨리 개선을 해야 되는데 좀 궁금해요. 지금 혹시 듣고 계시면 그 문자로 듣고 계시겠죠? 어디에서 어디로 출근을 하시는지가 조금 궁금하긴 한데 네네. 3시간 반이 왕복으로 걸린다. 이거는 사실 굉장히 좀 힘듭니다. 예. 그래서 약간 좀 경기도 외곽 쪽에 계시는 것 아닌가 추정은 되기는 합니다만 일단 지금 뭐 30대니까 체력이 좋을 때니까 괜찮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본인들이 좀 선택을 했는데 일단은 힘드시니까 또 이렇게 사연을 주신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이 부분은 주거 비용이 늘더라도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소득 대비 15%의 주거비까지는 괜찮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비용을 좀 늘려서라도 요거는
현실적으로 조금 출근 시간을 줄여야 될 필요가 있다. 아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일단 이분들이 좀 외곽 지역에서 월세를 살면서 출퇴근 시간 오래 쓰고 계시는데 예비 신랑이 7년 전에 경기도 외곽에 지역 주택 조합 방식으로 아파트를 계약했다고 합니다. 지주택. 근데 이게 잘 되셨나 봐요. 올해 드디어 이제 삽을 뜬다고 해요. 이게 상당히 어려운데. 그런데 이게 지주택도 어렵게 해서 잘 되셨는데 완공 후 입주한다면은 출퇴근 시간이 각각 3시간, 4시간으로 한 30분씩 더 늘어나요. 그러니까 지금 남편분 같은 경우는 3시간 반이었는데 이 4시간으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 입주를 하게 되면 4시간이 걸린다. 그럼 편도로 2시간 걸린다는 거잖아요. 이게 시간으로만 따지면 네. 김포에서 상하이 왔다 갔다 하시는 시간. 안 됩니다. 이거는 절대 안 될 얘기고. 사실 거주 의무가 없는데 굳이 그 아파트에 살아야 될 이유는 없는데 이분이 약간은 좀 특이한 내용이 뭐냐면 여기에 써주셨던 게 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부모님하고 같이 하셨다고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부모님이 네네. 적극 권유를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야 나도 여기 됐고 너도 됐으니까 너 여기서 같이 있으면서 살자. 자 지금 이 우리 사연자분께서는 남편이 이렇게 써주신 걸 보면은 우리 여성 배우자 분인 것 같은데 예. 그렇다면 시댁하고 굉장히 같은 아파트에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예. 그것도 출근 시간을 왕복으로 3시간 걸려가면서 이제 부모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중에 아이를 낳으면 내가 봐줄 수도 있고 그리고 그건 또 상당한 메리트죠. 뭐 반찬 같은 것도 이렇게 좀 해다 줄 수도 있고 일단 든든하게. 뭐 이런 어떤 내용으로 소위 말하는 좀 이야기를 좀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심리적 캥거루족이다. 그러니까 이게 같은 집은 아니지만 같은 집은 아니지만 같은 생활권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부모님에게 어떤 일정한 도움을 받는다. 도움을 받는다는 입장에서는 좋은 것 같지만 네네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좀 기대고자 하는 마음이 더 생길 가능성이 있고 우리가 결혼을 얘기할 때 우리 인류에서 가장 오래된 문헌 중에 하나가 성서지 않습니까? 네. 성경인데 거기에 보면 결혼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부모를 떠나서 남녀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결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완전한 독립.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첫 번째 행동은 부모를 떠나야 되고 두 번째는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한 몸이라는 건 뭐 당연히 경제적인 부분이라든지 뭐 생계라든지 뭐 나같이. 몸과 마음 이런 것들 다 하나로 해라 이런 뜻일 텐데 네네네. 결국 중요한 건 부모를 떠나야 되는데 이분들이 지금 부모를 떠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저는 결정적으로 좀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이 이게 도움을 받는다라는 좋은 면도 있지만 사실은 부모님에게 좀 기대는 면도 있고 부모님도 심리적으로 자녀를 완전히 떠나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인근 지역에 같이 투자해라라고 그렇죠. 해서 지주택 청약을 하신 거죠. 저 같으면은 만약에 저희 자녀가 3시간 4시간 걸리며 출퇴근하면서 우리 근처에 산다. 저는 절대 반대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청취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뭐 가치관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긴 한데 이건 뭐 개인적인 판단의 영역이긴 하지만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사회에 캥거루족이 조금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자녀들을 독립시킬 때는 과감하게 경제적 독립뿐만 아니라 이분들은 뭐 경제적으로는 독립했지만 정서적 심리적 독립도 반드시 시켜야 된다. 이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심리적 캥거루족이라고 표현하신 게 딱 와닿기는 하네요. 이게 근데 이분들이 또 고민을 하시는 게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분명히 주변에 부모님이 가까이 계시는 게 또 도움이 될 테니까 그것까지도 또 이제 같이 고민하는 거죠. 왜냐하면 출산 육아 이것도 쉽지 않으니까. 아마 육아휴직이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한 직장이라면 1년 정도 1년 반 정도 육아휴직을 하고 자녀를 이제 맡길 수 있는 육아 시설 같은 데 맡기고 하더라도 시부모님하고 가까이 가서 이렇게 거주하시는 걸 막 선호하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보는데 개인의 판단 영역이긴 합니다. 일단은 지금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아파트를 계약을 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내용이 한 3억 9천 정도 가격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올해 삽을 뜰 예정이다라고 돼 있는데 네. 토지 매입률이 95%. 오.
자, 물론 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라는 게 뭐 토지 매입률이 이렇게 높아도 사실 사업이 좀 미끄러지는 경우가 있긴 한데 이 정도면 아마 거의 착공은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이분들이 지금 현재 이 아파트를 입주하는 순간 대출이 2억 5천, 4.8% 정도가 생긴다라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 이게 이자만 100만 원이거든요. 오호. 한번 우리 청취자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보통 집을 살 때 대출을 받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네. 이쪽 지역이 어디냐라고 하면 정확한 지역은 말씀해 주시지 않았지만 4호선 거의 그 끝자락이라고 말씀하신 걸 보면 네. 아마도 남양주 진접 어디쯤이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쪽 지역 같은 경우 84제곱미터 아파트들이 보통 시세가 신축 기준으로 4억 정도 됩니다. 아파트 시세까지 조사해 네. 보셨어요? 역시 그리고 대단하십니다. 전세는 예. 3억 정도거든요. 어허. 그러면 갭이 한 1억 정도 1억.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과연 투자 가치가 있을 거냐?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자본이 한 1억 5천에서 2억이 좀 채 안 되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네. 내 집 마련을 빨리 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사실 이 경우에는 대출을 받아서 무려 이자를 한 달에 100만 원씩 내면서까지 경기도 외곽에 물론 이 경기도 외곽에 있는 분들은 생각하실 때 약간 좀 기분이 언짢으실 수는 있는데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의 부동산의 가장 확실한 트렌드가 초양극화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내가 경기도 외곽에 거주를 해야 된다, 지방에 거주를 해야 된다면 실거주 목적으로의 아파트 구입은 괜찮습니다. 그거는 뭐 대출이 거의 없이 뭐 10% 20% 대출 이내에서 그런 거는 내가 실거주기 때문에 어딘가 내가 다른 데 가서 전세를 살든 월세를 살든 그 정도의 비용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상관없지만 네. 내가 100만 원이라고 하는 1년에 1200이라고 하는 코스트를 쓰면서 집을 사는 이유는 뭘까? 그거는 그 집이 확실히 오른다는 보장을 하기 때문에 대출 비용을 내서라도 사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니 뭐 출퇴근이 편하거나 어떤- 아니면 예.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출퇴근이 편하거나. 근데 지금 이 경우는 이 두 분이 좀 단단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이 예. 집이 부모님하고 가깝다라고 하는 이유 말고 출퇴근이 가깝길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대단한 투자 가치가 있어서 이자를 내더라도 그 이자 비용 이상이 올라갈 기대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 투자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다. 이게 조금 이제 재정적으로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면 앞으로 2억 5천만 원을 추가로 이제 대출을 받아야 돼서 한 달에 원리금 한 김경필 멘토님은 100만 원 정도 추가 발생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미 그 1억 원 정도를 부모님께 빌렸어요. 네. 이 계약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께 매월 100만 원씩 상환을 하고 계셔서 네, 근데 이 100만 원에 원은 또 이자만이 100만 아니라 원. 이제 원금도 내고 이자도 내면서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집이라고 하는 거를 살 때 다른 사람들이 다 그냥 어떻게 보면 대출을 받아서 사는 게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통상적인 그냥 네. 문화다 보니까 집을 살 땐 대출 받아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절대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제 과거만큼 집값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집을 샀을 때 최소 내가 올라야 되는 요구 수익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이자율 플러스 그 인플레이션도 그렇죠. 반영해야죠. 인플레이션뿐만 아니라 내가 지불하는 기회 비용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실 최근에 이제 뭐 강남의 주요 입지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내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뭐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축 중에 비싼 뭐 그 반포에 있는 모 아파트 같은 경우는 네. 34평이 거의 52억이 넘지만 전세는 한 22억에서 23억이거든요. 그러면 갭이 30억이라는 얘기인데 야 갭을 30억이라는 얘기는 그 집에 들어가서 전세 22억을 살 수 있는 정도의 주거 능력이 있는 사람이 52억짜리 아파트를 30억에 사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면 1.8%만 올라도 손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거기에 전세 22억을 주고 들어가서 살 정도의 사람은 어디를 가더라도 22억 정도 전세를 써야 되는데 나는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그 갭 부분인 30억 정도만 투자가 되는 거니까 그 집이 1년에 딱 집값의 한 1.8%만 올라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우리가 해당이 되지만
지금 이 어떻게 보면 경기도 굉장히 외곽이거나 이런 지방 같은 경우는 실거주로 대출이 없는 걸로 내가 보유하는 거는 모르겠지만 아하. 대출을 떠안는 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일단 현실적인 조언을 많이 해주셨고요. 그리고 우리 청취자분들도 성인이 되면 좀 부모님과는 멀어지는 것도 괜찮다 이런 의견들도 많이 또 보내주고 계시네요. 이런 건 어떻습니까? 이분들의 사연을 좀 떠나서 이른바 이제 젊은 분들이 몸테크라는 거 하지 않습니까? 네네. 당장은 좀 몸이 불편해도 그래도 뭔가 부동산 개발 호재라든지 미래 가치를 좀 기다리면서 사는 것들. 실수요가 될 수도 있고 투자도 겸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주거 비용 말씀드리면서 이 몸테크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저도 이제 코로나 때 네. 그 서울에 집을 좀 세를 주고 경기도를 갔었다라고 말씀드려요. 물론 지금은 이제 다시 이사를 들어왔지만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내 소득이 좀 줄어들고 비용이 좀 증가한다. 그렇게 됐을 때 그냥 뭐 돈 좀 더 쓰더라도 있지. 그냥 내가 몸 편하게 있지. 이렇게 해도 그건 뭐 개인의 의사결정의 문제지만 안 되겠다. 좀 비용을 아끼자라고 한다면은 몸테크 소위 말하는 뭐 내 집을 세를 주고 조금 나는 좀 불편하더라도 출근 시간이 1시간, 1시간 반 걸리더라도 조금 외곽으로 가서 그 비용을 좀 절약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1시간 한 20분 정도를 출퇴근을 한 3년 정도 해보니까 네. 정확하게 한 3년 반 정도 해봤는데 1시간 20분은 어찌어찌 할 수는 있긴 있는데 네네네. 사실 이게 시간도 시간이지만 물리적 거리가 주는 피곤함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 3시간 반 앞으로 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 입주하시게 되면은 4시간 이건 절대로 안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먼저 약간 뭐 이 정도는 아니지만 1시간 20분을 한 3년 반 해본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 주거 비용을 줄이는 건 좋지만 이건 안 된다. 그리고 몸테크라고 하는 거는 젊었을 때는 할 수 있죠. 네네네. 근데 이제 그게 실제 우리가 이사를 가거나 이러면 뭐 공인중개사 중개 수수료도 있고 이사 비용도 있고 이런 거래 비용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5만 원, 10만 원 줄이기 위해서 이사 간다는 건 좀 사실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최소한 뭐 한 달에 한 25만 원 이상 이렇게 줄어들 수 있는 1년에 한 300만 원 정도 절감 이상이 된다라고 하면은 뭐 우리가 몸테크 같은 것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다만 몸테크를 하더라도 1시간 반 이상의 거리로 가시지 않는 게 좋겠다. 요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 조금 이제 또 특이하다고 해야 되나요? 좀 이분들의 선택이 좀 독특한 게 지역주택조합에 처음에 이제 투자를 겸하신 거죠. 물론 한 7년 전에 했는데 올해 삽을 뜰 예정이라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성공 코스로 가시는 거긴 한데 앞에서 말씀하신 기회비용도 좀 따져봐야 되겠고 앞으로 이 지역주택조합 요것도 이제 대출도 있고 또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 사업이 추진될 때마다 또 분담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요 부담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보통은 대출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자산이 아예 없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주식을 좀 팔아가지고 뭐 100%는 아니겠지만 좀 분담을 한다. 근데 이분이 뭐 당연히 이제 해외 주식도 좀 가지고 있고 이렇게 있는데 뭐 최근에 물론 결과론적인 거긴 하지만 S&P 500이 지난 3년 동안의 수익률이 그러니까 2022년 1월 1일부터 2025년 1월 1일까지 딱 3년 수익률이 33.7%거든. 지수 수익률이. 그러면 6개월 단위로 거의 한 5, 6%씩 꾸준히 올랐다는 얘기인데 네. 그 5, 6%로 오르던 주식을 팔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굳이 그렇게 엄청나게 올라갈 가능성이 희박한 아파트의 대출을 줄이기 위해서 거기다 투자한다.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내가 원래 있는 돈으로 그냥 여기다가 돈을 넣는다면은 기회비용이 예금 이자율인 3% 정도만 있으면 오르면 되는 거지만 잘 나가고 있는 주식을 팔아서 그걸 물론 이제 이 주식 수익률은 과거 지난 거긴 하지만 네. 어쨌든 그런 여기다 투자한다. 이게 뭔가 좀 전반적으로 이 앞뒤가 좀 안 맞고 교통 정리가 지금 안 돼 있는 지금 상황이다라는 거죠. 약간 이제 기회 비용이 더 클 수도 있다라는. 그렇죠. 훨씬 클 물론 수밖에 없죠. 어떤 주거의 가치, 실사용 가치가 높다면 그 기회 비용을 지불할 그럴 수도 용의가 있지만 있죠. 뭐 굉장히 회사 뭐 바로 앞이고 또 뭐 이런 어떤 미래 가치가 사용 있고. 가치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3시간 4시간 걸리는 집이고 오를 가능성 제가 이제 오를 가능성 없다 자꾸 얘기 드려서 조금 죄송하긴 한데 네. 대한민국의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초양극화를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고 뭐 오르기는 오르겠지만 상대적인 가치로 봤을 때는 오르는 지역과 안 오르는 지역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 간극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이 판단은 정말 잘못된 판단이다. 이거 빨리 어떻게 보면 되돌릴 수 있는 방안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젊으니까 또 이제 본인들의 선택을 한번 했고 그 다음 선택에도 이제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소비 한번 들여다볼까요? 소비 이분들이 월 소득 이제 700만 원 수준인데 지출이 440만 원이라고 하셨어요. 네. 근데 되게 세부 지출내역을 꼼꼼하게 적어주셔서 네. 정말 감사드리는데 앞에서 저희가 엥겔 지수 경제상식 퀴즈로 내드렸지 않습니까? 네네. 엥겔 지수 이분들은 어떻습니까? 식비만 한 160만 원 정도 160만 되네요. 원. 예. 자, 이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엥겔 지수를 머니 트레이닝에서는 뭐 엥겔 지수보다는 소득 대비 식생활비를 얼마를 쓰느냐라고 했는데 제가 이 돈출 상담소를 통해서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2인 가구 같은 경우는 보통 500만 원 미만 소득인 경우는 25%가 좋다. 그리고 소득이 더 높아지면 소득 대비 식생활 비용은 식료품 비용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7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20% 이내가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얼마를 쓰고 있냐면 23%를 쓰고 있다.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건 아니지만 결코 적은 건 아니다. 2인 가구 신혼부부 둘이서 식생활비를 160만 원을 쓴다. 물론 뭐 소득이 높으니까 그렇지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네. 사실은 오히려 소득이 높아질수록 엥겔 지수도 또 식료품비에 사용하는 식생활비에 사용하는 비용은 떨어져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줄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제가 주거 비용은 올리고 예. 주거 비용 올린 만큼 식생활비를 좀 줄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 중에서 외식비만 68만 원. 거의 이제 두 분이 밖에서 많이 사 드신다는 얘기고 요거는 좀 줄여야겠다라는 지적을 좀 그러니까 해주셨고.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예. 제가 이제 이분이 돈출 상담소를 많이 들으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써주실 때 네. 장보기, 외식 이렇게 나눠서 써주신 걸 보면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게 식생활비를 조금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로 나눠서 관리해라라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장보기 예산, 뭐였죠? 또 외식 예산, 외식. 그다음에 배달 예산. 아 근데 이분들이 외식이 저는 68만 원 그래서 좀 적지 않고 좀 많은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좀 헷갈렸거든요. 그런데 점심값이 30만 따로 원 있어요. 따로, 간식값은 따로 330만 원 따로. 네. 그러면 좀 많은 거 같아요. 많습니다. 이게 그래서 물론 이제 뭐 목표가 재무적인 목표가 어떠냐에 따라 사람마다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이제 식생활비라고 하는 것은 식생활 습관하고도 관련이 있고 건강하고도 관련이 될 수가 있어요. 배달이라든지 인스턴트 식품의 비중이 높아지게 되면 오히려 식생활 비용은 늘어나지만 건강엔 더 오히려 좋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게 간식비 월 33만 원에 예비 신랑분의 담배값도 들어간 거네요. 이거 줄일 수 있습니다. 끊으면 확실히 줄어드는 연기도 소비. 먹는 거라고 생각하시나? 왜 이렇게 여기다 넣으시는지 기호식품 모르겠네. 옛날에 기호식품. 안 좋으니까 끊으세요. 이거는 돈도 아낄 수 있고. 또 하나 이분들이 차를 팔았습니다. 네.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고 필요할 때는 공유 자동차 있지 않습니까? 카시어링 이용한다고 카시어링. 하는데 가끔 택시를 타는데 택시비는 월 4만 원. 요 정도는 괜찮습니까? 이 부분은 오히려 제가 좀 약간 칭찬 여태까지 좀 계속 지금 뭐 좀 꾸짖기만 돈줄, 했는데 네. 꾸짖기만 했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굳이 왜 또 차를 안 샀는지에 대해서는 또 약간 궁금증이 일어나긴 합니다. 이분이 렌트카나 카쉐어링 같은 거 그러니까 뭐 택시나 카쉐어링을 쓰신다고 하는데 뭐 이 돈출 상담소 시간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택시와 카쉐어링을 아무리 타도 네. 차량 유지비보다 적어요. 그러니까 차량이라는 것 자체가 정말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분들 그렇죠. 같은 경우는 장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자차를 구입하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카쉐어링을 한다. 굉장히 저는 훌륭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30대인데 자잘하게 병치레가 있다고 써주셨어요. 건강 지출이 좀 나갑니다. 보험료가 30대인데 부부 합산 한 33만 6천 원 정도 되거든요. 네네네. 병원비가 한 달에 5만 3천 원. 이거 뭐 많은 건 아니죠, 사실은.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봤던 예. 오히려 이 부부의 경우보다 훨씬 소득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막 70만 원, 80만 원 이렇게 보험료를 지출하는 분들도 많은 거에 비해서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보험료는 연금보험이나 저축보험료 같은 그런 저축성을 제외한 보장성 보험료는 소득의 3에서 5% 정도가 적정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수준을 잘 유지하고 계신다.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은 보험료의 사이즈가 곧 보장의 크기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저축이 돼서 나중에 원금이 상환되는 보험료보다는 소멸형으로 보험료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보장이 강한 보험을 가입하는 습관을 갖게 되면은 훨씬 보험료도 줄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잖아요. 오히려 이 부분에서는 이분들은 뭐 보험은 나쁘지 않게 잘 가입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 하면 앞으로 지출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취미가 한 달에 한 35만 원 비용이 나가는 게 있고 뭐 통신비는 뭐 둘이 합쳐서 또 인터넷까지 해서 8만 6천 원 이거는 뭐 그렇게 큰 거는 아닌 것 같고 네네. 여기서 어떻게 조금 더 짜낼 게 있겠습니까? 근데 우선은 뭐 비용을 고정비 내용을 써주신 건 뭐 OTT가 28,400원, 통신비가 86,000원 이런 것들은 뭐 크게 뭐 줄일 수는 있겠지만 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그것이 굉장히 과소비로 이어지거나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조금 더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은 이분들이 이제 오히려 고정비 지출보다는 아까 이제 700만 원 소득 중에 440만 원 소비하면 남는 260만 원이 저축이 되겠거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저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주기적으로 주식 그 ISA 계좌에 돈을 넣고 있고 뭐 채권도 있고 금, 현물 투자도 있고 뭐 CMA에도 좀 돈을 넣고 있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 아직 신혼부부로서 자산이 2억 원이 안 되는 그런 부부에 비해서는 목돈을 모아가는 정기적금이 하나도 없다는 거. 그러니까 물론 뭐 S&P 500 같은 주식에 투자를 하고 ISA에 뭐 넣고 이런 것들은 뭐 채권도 있는데 채권 투자를 어떻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는 좋은데 제가 진단하건대 투자에 편식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직 자본이 크게 형성되지 않은 부부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쨌든 주식은 위험자산이거든요. 그렇죠. 위험자산에 투자되는 금액의 3배수 정도의 안전자산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한 달에 이 부부 같은 경우에 100만 원을 저축한다. 그러면 이분들은 거의 100% 지금 적금이 아닌 어쨌든 변동성이 있는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의 자산이 뭐 5억, 10억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아직.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만 원을 만약에 저축을 한다. 저축과 투자를 한다면 30% 정도, 25% 정도는 위험자산에 넣고 그리고 75% 정도는 그게 3배수죠. 그 정도는 안전자산인 정기적금이나 예금을 해야 된다. 그 부분이 좀 그래서 제가 저축의 어떤 편식을 좀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게요. 이분들이 뭐 주식을 이제 ISA랑 같이 해서 한 1억 5천 정도를 갖고 계시고 근데 그 안에서도 주식을 한 70%, 채권 20%, 금현물 5%, CMA 5% 나름 좀 이렇게 칸막이를 두신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신경을 쓰시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분들의 이제 속내를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때 최근은 이제 뭐 국내 주식도 조금 오르고 있긴 하지만 너무 오랜 기간 동안 해외 주식이 계속 오르다 보니까 해외 주식에 주식 투자를 하시는 우리 국내 투자자들이 굉장히 늘기는 했지만 사실 아직까지도 해외 주식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거부감이랄까 좀 진입장벽이랄까 이런 것들 때문에 투자를 못한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S&P 500 지수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2년 1월 1일부터 올해 초 1월 1일까지 무려 33.7%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런 상승을 눈으로 목격하면서 불안감이 가중되다 보니까 작은 돈을 가지고 자꾸 이것저것을 이렇게 그러니까 좋은 말로 분산 투자인데 나쁘게 얘기하면은 어떤 게 좋을지 몰라서 좀 이렇게 흐트러트리듯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제 그런 것들은 조금 우리가
지금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 중에 2025년도 새해가 돼서 지난 3년 동안 S&P 500이 그렇게 올랐는데 이제 더 안 오르겠지 생각을 하고 이제 나는 저축만 열심히 해야지라고 생각하다가 최근에도 지금 또 S&P 500은 뭐 어제도 지금 역사상 최고치를 네, 경신하고 맞아요. 물론 뭐 폭은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니지만 그러다 보면 불안감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한번 이거를 뽑아봤어요. 네. 그 지난 3년간 올라간 S&P 500 지수를 6개월 단위로 쪼개봤습니다. 6개월 네. 단위로 쪼개보면 총 6개 구간이 나오는데 평균 5.6% 정도 상승을 한 거거든요. 지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를 많은 분들이 들으면 야 33.7%면은 3년 전에 그러면 S&P 500에다가 1억을 넣어놨으면은 지금 1억 3,370만 그렇죠. 원이 된 거니까 네. 3년 만에 원금 빼고도 3,370만 원을 먹은 거네. 이렇게 불안감이 증폭이 되시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3년 전에 1억을 S&P 500에 넣고 3년 동안 절대 안 빼고 붙잡고 버틴 분이 과연 몇 명이나 될 거냐. 대부분의 분들은 그렇게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거든요. 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33.7%를 오롯이 먹지를 못합니다. 못하죠. 올라가고 있을 때 그리고 사니까. 요걸 제가 시뮬레이션을 한번 한 내용을 잠깐 보여드리면 네. 앞으로 이제 우리 사연자님도 고민이시고 우리 청취자분들도 고민이신데 S&P 500에 그러면 앞으로 3년을 내가 똑같이 1억 모으기 저축 정기 적금으로 저축을 할 게 아니라 한 달에 153만 원씩 우리가 보통 5년에 1억 만들기가 153만 원이니까 153만 원을 36개월 투자한다라고 봤을 때 3년 전과 똑같은 상승장이 나오면 네. 과연 얼마나 정기 적금보다 더 먹을 수 있느냐. 요걸 시뮬레이션을 해봤거든요. 네. 예,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대로 많이 초과 수익이 나는 게 202만 원이고요. 최악이죠. 인 경우는 마이너스 59만 9천 원 정도 될 수도 있다. 네. 이거는 이제 어떤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냐면 그 6개월 단위가 지난 3년간 6번 구간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6번 구간 중에 2번 빼놓고는 2번만 하락하고 4번 연속 상승을 했거든요. 네. 요거를 이제 똑같이 앞으로 3년 동안도 4번 정도 상승하고 2번 정도 하락한다라고 해서 계산을 해봤을 때 가장 수익률이 높을 수 있는 거는 이제 초반에 하락을 하고 그 뒤에 상승을 하는 경우고 맞아요. 가장 수익률이 안 좋은 거는 초반에 4번을 상승하다가 후반에 이제 하락하는 경우. 요 경우를 이제 말씀드린 건데 그렇게 되면 202만 원의 초과 수익부터 최악에는 마이너스 60까지. 여기서 말하는 마이너스라는 거는 실제 마이너스는 아니고 정기 적금보다 마이너스 60만 원 정도 적을 수 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생각보다 적립식 투자에서는 네. 우리가 어마어마한 차이는 사실은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는 아직은 자본을 모아가는 초기니까 네. 60에서 70% 정도는 정기적금 투자 편식보다는 정기적금을 좀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좋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그 주식 비중 아마 대부분이 미국 주식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미국에서 배당을 주는 배당주 ETF를 좀 담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배당의 맛을 보셨다고 해야 될까? 이거를 더 늘리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네네네. 연간 각각 배당으로만 2천만 원씩. 그러니까 종합소득과세 되기 직전까지 배당소득을 늘리는 걸 꿈꾸고 계시다고 해요. 네네. 그래서 작년에도 한 500만 원 정도를 배당으로 받을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축한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뭐 굉장히 저는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다만 비중을 적절히 조절할 필요가 있다. 지금처럼 이 방향에 대해서 아마 지금 모든 우리 청취자분들이나 네. 뭐 많은 투자 전문가들이랑 이런 분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 주식에 대한 우상향. 물론 지금 미국 주식이 평가로 보면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야 물론 굉장히 좀 고평가돼 있는 건 맞지만 사실 지금 미국 경제가 당분간은 원탑.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미국 외에 S&P 500이라는 게 이제 급격하게 빠지려면은 미국에서 주식에서 돈을 빼서 이 돈이 어딘가 갈 곳이 있어야
주가가 빠질 텐데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에서 돈을 빼서 마땅히 돈을 움직일 만한 곳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미국 주식이 여전히 강세를 띠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말하는 방향은 너무나 맞다. 그러나 다만 자본을 지금 아직 2억을 채 되지 않는 모아가는 상황에서는 그 비율을 조금 조정할 필요는 있겠다. 지금처럼 이렇게 100% 거의 주식에 올인하는 방식은 지금 주가가 지난 15년간 딱 한 번 빼놓고 거의 매년 올랐거든요. 14년 네. 동안. 그러니까 이런 장세에서는 조금 경계심을 가질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일단 이분들이 뭐 잠시 후에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주택 청약도 갖고 있고 약간의 예금도 좀 있는데 뭐 보증금도 있고 근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비상금 같은 것도 좀 이렇게 챙겨놔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네. 그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비상금을 100만 원 정도 가지고 계신다고 그러네요. 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비상금을 우리가 저수지 통장이라고 우리 돈출 상담소에서 말씀드렸죠. 네. 우리가 시골에 가보면은 농업용수로 쓰기 위한 저수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내게 되면 만약에 비가 와주는 아주 좋은 상황이면 상관없지만 가물게 되면 농사 완전히 망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현금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화물차 기사분한테도 그 내용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만 자영업 같은 경우는 사업 운전 자금의 저수지 통장 네. 그리고 그리고 개인 같은 경우는 예비 자금으로서의 저수지 통장이 필요하다. 그것은 보통 월 소득의 100% 그러니까 한 1.5배에서 1배 정도 100% 정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분들은 월 소득이 700이니까 아무리 적더라도 500만 원 정도의 현금을 가지고 있으셔야 어떤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에 좀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이분들이 그리고 그 주택 청약 아직도 갖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본인들이 집을 하나 이제 마련을 해놨으니까 지주택이 그렇죠. 이제 되면 네. 이걸 해지해서 주식에 투자할까 물어보셨는데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 청약을 해지할까? 590만 원이거든요. 지금 들어가 있는 게. 예. 그러니까 주택 청약 뭐 어디다 쓰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해야 할까요? 뭐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그 금액이 보면은 보통 뭐 한 300만 원, 500만 원 요 왔다 갔다 언저리죠. 하거든요. 네. 자, 이제 뭐 주택 청약 제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오래된 제도고 또 제도가 수시로 또 바뀌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이분은 이제 1주택자가 되더라도 지금은 이제 사실 1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무주택자에 비해서는 청약 기회가 상당히 좀 제한적이긴 하지만 이 정도 규모라고 한다면 이거는 청약 저축이라고 하는 것은 좀 가지고 계신 게 일단 나이가 신혼부부고 젊으니까. 젊기 때문에 가지고 계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당장 그 주택 청약 그 몇백만 원이 정말로 급하게 필요하면 어쩔 수는 없겠습니다만 네. 그게 아니라면 왜냐하면 이거는 가능성 아닙니까? 미래에 대한 가능성. 네네.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지금 지주택으로 올라가는 뭐 아파트를 언제 또 처분하면 처분하게 무주택자가 될지도 되는 모르죠. 거니까. 예. 그럼 그때부터는 또 지금 오늘 제가 뭐 좀 약간 강력하게 그쪽으로 약간 힘을 주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뭐 실거주할 수 있는 사용 가치가 있다면 그것도 나쁜 집은 아니지만 네. 3-4시간을 출퇴근하면서까지 대출을 동원하면서까지 내가 그걸 보유해야 될 상황은 아니다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선택은 본인이 하시는 그렇죠. 거고 이제 참고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사연 꼼꼼하게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다른 분들도 돈줄 상담소 게시판에 꼼꼼하게 재정 상황 올려주시면 저희가 3종 세트 선물도 같이 나갑니다. 김경필 머니 트레이너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